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리포트 드리고 공부한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총 4가지 주제를 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 의지가 강한데 왜 성장주가 강한지 저도 좀 의문이라서, 왜냐면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조금 다르게 지금 긴축을 더 강하게 하겠다 했는데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담은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는 차기하는 총재로 거론되시는 분의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모아둔 레포트가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웹 3.0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것들이니까 또 미래에 다가올 것들이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웹 3.0에 대한 보고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들 해가지고 삼성 SDS, 현대백화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이 3개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연준의 긴축 의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성장주는 강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읽는 보고서입니다. 파월 의장의 최근 연설을 통해서 시장은 5월과 6월에 50p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4번이 남았는데 FOMC가요. 근데 그때 동안에 25pp씩 올릴 것을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리게 되면 이건 연준의 중간 중립금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고, 이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짧고 강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한 금리 인상을 이제 올해 단행을 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3월 FOMC에서 연준의 중립금리 하향 조정은 다소 의외이다,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진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서 중립금리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을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장기 중립금리는 오히려 하향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의외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자, 중립금리 말이 나와서 중립금리의 정의가 나오는데, 중립금리는 경제를 가열하지 않아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기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립금리 하향을 조정을 했냐, 이래서 어떤 추측이 나오냐,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금리에 근접하게 올린 후에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는 조짐이 보이자마자 바로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물가를 되도록 빨리 잡고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신속하게 통화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올랐는데 이것도 짧고 강하게 오른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른 게 거의 중립기준금리 추정치의 중간값에 근접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은 2.74%에서 2.84% 사이인데 이 상단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상승을 앞으로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도 올랐고 더 올라봤자 이만큼밖에는 이제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성장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장기 금리 상승세 지속이 어려울 거라고 사람은 판단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많이 올라왔고 상단까지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은 성장주가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면 여전히 가치주가 좋겠지만은 이제 금리 오를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돌아서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은 성장주가 가격 면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기업 실적은 최근에 고유가와 강달러 때문에 기업 실적이 우호적이지 않은 매크로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곧 나올 건데, 특히 가치주는 몇 개 업종만 제외하고는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종이라고 하면은 그게 에너지와 소재 업종이겠죠. 에너지와 소비 업종에 관련된 기업만 제외하고는 가치주의 실적은 실망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비해 실적 실망이 클 수 있음. 그래서 성장주의 상대적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장주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차기하는 총재로 지목되고 있는 이창용 IMF 국장에 대해서 과거 어떤 발언들을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를 이제 엿보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창용 국장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통화 정책보다는 구조 조정이나 재정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차기하는 총재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차기하는 총재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이창용 IMF 국장님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통화정책보다는 구조조정이나 재정 관련된 언급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고령화 문제,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도 장기 침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산업 전방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 구조가 한계에 달았다며 서비스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업의 어떤 구조 개혁,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도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높여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구축 효과로 민간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양적 완화를 실행하면 되지만, 이 경우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평가 절하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량이 크게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동시에 하락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 이제 구축 효과 이렇게 나왔는데, 구축 효과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국가에서 재정 정책이 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려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로는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원래는 민간에 있었던 거죠. 민간에 있는 돈이 정부로 흡수되게 되고 민간은 돈이 없게 됩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이제 들여온 게, 이거를 정부 재정 지출로 쓰기 위해서 돈을 흡수한 거죠. 이렇게 흡수된 돈을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국민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민간 쪽에서는 자금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자율이 오르게 되고, 그럼 민간 투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민간 생산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정부가 애써서 이제 국민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한 게, 결론적으로 이 효과와 민간 생산이 줄어드는 이 효과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제 상쇄 효과를 해서, 결론적으로 국가의 재정 정책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 게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게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은 구축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펼 때 그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뉘앙스로 이거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웹 3.0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요거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보고서의 첫 장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 시간에는 말을 하고,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두껍긴 하지만 이 보고서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빅픽처스 웹 3.0이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다가오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 3.0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웹 3.0을 알아야지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걸 먼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죠. 저번 주에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웹 3.0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웹 3.0은 어쨌든 이런 디지털 관련된 자산의 빅픽처스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디지털 자산과 게임, 메타버스 열풍을 이해하려면 탈중앙화로 비롯된 3.0을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3.0, 웹 3.0의 정의는 약속된 프로토콜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인터넷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 3.0을 구성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개인이 컴퓨터 파워를 제공을 해주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웹 3.0의 기반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플러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1세대 기술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었고 지금 이게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더리움 이 되었죠. 그래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는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2.0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웹 3.0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고요. 이제 요거 두 개가 접목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랩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디파이 해가지고 파이낸스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 P2E 게임, 그리고 다른 앱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겠죠. 웹 3.0 환경에서 나의 소유권을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NFT입니다. 그래서 웹 3.0에서 NFT로만 자신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요거에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가 DAO라고 해가지고, 이제 DAO고, 그래서 이게 웹 3.0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향후 디지털 자산과 웹 3.0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일단 첫 번째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 중앙 플랫폼을 대체하려는 움직임, 그 다음에 기존의 중앙 플랫폼들에 의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이런 것들이,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운영 방식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DAO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거고, DAO는 현실에서도 평등, 투명한 조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런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웹 3.0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 웹 3.0에서는 신뢰는 역사적으로 무신뢰로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프로토콜에 인해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정해진 규약에 의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플랫폼끼리 상호 운영이 가능한 개방형 메타버스로 나아가면서 NFT 기반 디지털 상장문의 가치와 소유권이 더욱 부과될 것이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인프라가 맞물려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발전이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네트워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려지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느려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디지털 자산 투자 방향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총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아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 플랫폼들 회사도 이제 이런 웹 3.0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시도하겠죠. 그리고 사실 기존 플랫폼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유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플랫폼 회사들, 그래서 메타, 블로, 카카오, 네이버,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기존 플랫폼 회사들이 또 이 웹 3.0에 발맞춰서 뭔가를 개발할 건데, 그래서 그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구조적 수혜 종목 있다. 그래서 구조적 수혜 종목 해가지고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그래픽 카드 이런 거 중요한데,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인비디아 아니면 LG 이노텍, 맥스트 같은 기업들이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관련된 ETF들 소개를 해놓고 이런 것들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첫 번째 삼성 SDS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 SDS는 IT 서비스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SDS에게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우호적으로 변하는가?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보건 안전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9버전 ERP가 차세대 ERP로 이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기업들이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DS를 필요로 하는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서 이것 또한 이제 삼성 SDS에게 우호적인 IT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슈되고 있는 개발자 임금 인상에도 프로젝트 단가가 증가하면서 이제 가격 전가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했다 등으로 해서 삼성 SDS의 이제 먹거리, 그러니까 삼성 SD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대주주 일가 보유로 추정되는 지분이 이제 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딜 형태로 매각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있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 삼성 SDS의 주가는 12만 9,500원인데 전일 대비 7.5%나 할인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삼성 SDS가 지금 많이 할인된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이 지금 매트리스 업체인 지누스 지분을 35.8% 이제 인수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누스 창업주의 이윤재 회장님의 어떤 지분을 이제 사들인 건데요. 그러면은 이윤재 회장님은 지분 매각 후에도 계속 경영에 참여할 거고, 일단 주주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는 하고 이제 1대 주주로 지금 현대백화점이 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지누스 기업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는데, 지누스는 1979년에 설립된 가구 매트리스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토퍼, 플레임, 필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고, 지누스는 세계 최초로 압축 기술을 적용해서 매트리스를 상자에 담아 배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매트리스가 이제 스프링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매트리스가 아니라 메모리폼 매트리스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폼 매트리스니까 이게 이제 압축이 되겠죠. 압축을 해서 이제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한 거고, 미국 아마존 내 매트리스 판매 부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도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매트리스 전문 기업인 지누스를 인수한 백화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수를 했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건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백화점의 성장 한계를 신사업으로 극복을 하겠다. 두 번째는 지누스의 국내 브랜드 인지도가 강화가 되고 국내 유통망의 확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향후 자사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을 적극 활용해서 지누스의 국내 유통 채널 확장에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계열사라도 협업이 가능하다 해서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타 현대 계열사와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가구 전문이니까 리바트 이런 것도 되겠고, 그다음에 홈쇼핑 이런 것도랑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협업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백화점의 사업 다각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기업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상승세가 있다. 저도 이제 외장 하드로 시게이트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게이트는 대용량 저장 장치와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많이 설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컨텐츠 크리에이터 증가 추세로 인해서 데이터 저장 장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게이트의 실적도 지금 상승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장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4분기 배당금이 1.5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만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실행한 등 이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을 시키는데 적극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 리포트는 써져 있습니다.